네, 그리고 이제 저희 후반부에 두 번째 발표를 소개해 드릴 차례인데요. 아마 누구든지 여러분이라도 세미나에서 사회를 맡게 된다고 하면 대개 이제 보내온 발표문을 먼저 읽고 그리고 동시에 그 발표자에 관한 정보를 좀 찾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두 번째 우리가 모실 분에 대해서 탐구를 좀 했는데요. 근데 뜻밖에도 몇 시간째 우리 선생님의 이력을 살펴보게 되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여러 전공자들이 있죠. 전문가들이 있으시고. 근데 가끔은 진짜로 외람되지만 우리 맥락이 다른 한국 사람들의 생활사를 제가 표현하는 건 그래요. 박제된 서구 이론으로 단순하게 진단해 주시는 글들이나 발표를 접하면 사실은 좀 흥미가 떨어져요. 솔직하게. 근데 오늘 우리 이 선생님께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게 되겠지만 상당히 다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본에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긴 이야기는 이렇게 끌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두 번째 발표인 한국 사회에서 이념적 갈등의 문제를 맡아주실 서울과학기술대 이진경 박태호 선생님. 이거 역시 여러분 이상하시죠? 그런데 제가 여쭤봤더니 학교나 공식적으로 서류에 적는 이름은 본명이신 박태호로 적어지길 바라고 그 외에는 이진경 선생님이 더 좋으시대요. 그래서 어쩌면 앞으로도 그렇게 불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발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맡은 주제는 한국 사회에서 이념적 갈등의 문제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이념적 갈등이라고 하면 새삼스러운 면도 있는 것처럼 들리는 말이기는 할 텐데 예전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좌우의 그 이념적 대립이 굉장히 극심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펼쳐지기 때문일 텐데요. 가령 예전 같으면 이제 정부와 그에 반대하는 집회 뭐 이런 게 있었다면 지금은 집회 자체도 이제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로 양분되어 있고 태극기 집회도 이렇게 굉장히 자발성으로 추동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조국 사태 이후에는 하나의 거대 대중으로 드러나던 촛불 집회마저도 별개의 집회로 분리돼서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대중 안에 있던 그 이견과 갈등이 표면화됐죠. 이전에도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기는 있었지만 어쨌든 이제 그 레가시 미디어라고 흔히 간주되는 언론 매체들은 이렇게 진지한 저널리즘의 원칙 대신 클릭수 증가를 겨냥한 센세이셔널리즘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들을 최대한 부풀려 증폭시키고 있고 그러한 보도에 반해서 SNS는 일종의 대학 미디어로서 전통 매체들의 보도와 평가 전체를 비판하고 의문시하는 글들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틈새에서 가짜뉴스를 양식으로 삼는 유튜버들은 없는 사실마저 끌어들여서 갈등을 만들고 부풀리고 있죠. 그 다음 미투와 영페미, 영영페미로 표상되는 페미니즘 운동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은폐되어 있던 대립과 갈등을 전면화하고 있고 세대 간 갈등은 감각이나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소통 불가능한 대결의 양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이 지배적인 이념들의 대립이 두드러든 이전과 달리 지금은 어떤 거대 이념도 이 다른 작은 이념들에 대해서 보편성의 자리를 갖지 못하며 다양한 이념적 대립을 포섭할 수 있는 포괄적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배적인 힘이나 억제력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수많은 작은 이념들이 각계약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점에서 보면 지금이야말로 이념적 갈등이 전에 없이 격화된 시기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념적 갈등을 문제화하려는 것은 이런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다라는 판단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갈등의 심각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갈등의 심각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전에 이념적 갈등이 심각하게 우려할 만큼 이렇게 격렬하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제 이 박정희 시대나 이승만 시대 이런 때는 이제 이념을 이유로 사람을 가두고 죽이는 일이 빈번했고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주게도 크게 문제가 않았던 그런 시절인데 그때보다 지금 갈등이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이렇게 이 반론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은 단순히 이렇게 양적인 비교, 뭐 격렬함 정도라기보다는 그 양상의 차이 같은 게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념적 갈등이 두 개의 적대적 이념 간의 대립으로 환원될 수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예전의 이념적 갈등이 오히려 단순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이념도 다른 이념과 환원될 수 없는 복합성과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 다르고, 그리고 이제 그 점에서 이전에는 그 단순성으로 인해서 적대의 깊이와 충돌의 강도가 극히 강했다면 지금은 대립과 충돌의 지점들이 비교할 수 없이 넓어지고 다변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불화가 없는 곳에 갈등은 없을 수 없습니다. 불화가 있는 곳에 이념의 차이와 대립 또한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불화 없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갈등이나 대립 없는 사회, 이념적 충돌이 없는 사회란 있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 단순하다는 것은 갈등의 잠재성에 갖는 불화를 그 단순화된 갈등 안에 포획하거나 갈등으로 표면화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갈등이 여러 영역에서 복합적이고 다기한 양상으로 드러나는 사회란 존재하는 불화를 더는 억압하거나 포획할 수 없는 사회가 되었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압되었던 불화들이 갈등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에 대해서 어떤 게 더 나은가 이렇게 묻는 건 좀 바보 같은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 이념적 갈등의 양상들이 달라지는 지점들을 보면서 불교적 어법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 이념적 갈등을 조건 짓고 있는 그 연기적 조건들, 이런 것들을 주목하고 그런 조건에 따라서 이념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념적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보려고 할 때 그런 연기적 조건의 변화 양상들을 역사적으로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념적 갈등이라고 하지만 이제 이념과 갈등 간의 관계가 이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에 주목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일단 뭐 이게 45년 이후 50년대까지가 이제 1차적인 시기였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해방 이후에 냉전, 적대적 대립, 이 체제 간의 대립, 이런 것들이 이제 극단화되었던 시대였죠. 그래서 두 개의 적대적인 이념 간 대결이 모든 걸 규정하던 시기였고, 이념적 차이가 개인이나 집단을 제거할 이유가 되기에 충분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더욱더 격화되죠. 그래서 한 마을이나 친족, 심지어 한 가족 안에서까지 이념적 대결은 목숨을 놓고 싸우는 최대치의 전면적 충돌로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치명적 대결은 이제 휴전, 그래서 이렇게 이 분사분계선을 통해서 두 개의 이념이 공간적 거소를 분리하는 것을 통해서 잠정적으로 중단되기는 했지만, 양쪽 모두 반대편의 이념이 존재할 장소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단일성의 폭력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을 뜻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남한의 경우에는 빨갱이나 공산주의란 닦지 않으면 어떤 극단적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는 이념 간 적대가 지배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경우 이념적 갈등이란 클라우제비치의 정의를 뒤집고 비틀어서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계속이라고 이제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념적 적대 형태로 계속된 전쟁, 즉 이념적 전쟁의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태도들이나 아니면 불편하게 만드는 갈등, 불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붉은색을 칠한 이념적 딱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억압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이 모든 갈등을 이념화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념화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의해서 이념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배자나 적대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적으로 강제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갈등의 외생적 이념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과 반대되는 것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점에서 대타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언가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이 대타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이념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전쟁의 이념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60년대 들어와서 박정희 정권이 서면서 이렇게 박정희 정권은 이런 이념적 장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를 야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조국 근대화라고 명명되는 경제 성장의 이데올로기를 적없이 스스로 존립 가능한 대자적 이념으로 정립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민족의 번영을 위해 국민 전체가 근대화라고 불리는 경제 성장에 복무하는 것. 이것이 쿠데타 이후 박정희 정권이 새로이 전면에 내세운 이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떤 것에 대해서도 판단의 준거가 되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된 답의 체계였다는 점에서 그 이념이라 하기 충분한데, 그래서 대중 개개인을 주체로서 호명해서 조국 내지 민족이라는 큰 주체에 충실하게 복종하는 국민으로 만드는 이념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념은 이전에 알고 있던 이념의 형식을 취하지 않아서 훨씬 더 효과적인 이념이었고, 부정적인 위협 대신에 유용성과 필요성을 호소함으로써 긍정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이념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이렇게 영향력을 갖게 되었던 셈인데, 결국 이런 종류의 이념이라고 하는 이념은 이제 모든 불화나 이견, 갈등 이런 것들을 다 경제 성장 안에 이념 안에 이제 통합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 이제 이 개발과 성장은 개개인의 삶 속에 자리 잡은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기까지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사라진 이후에도 심지어 지금까지도 대중 개개인의 마음 속에 살아남아서 모든 언행을 지배하는 영혼으로 지속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 70년대로 접어들면서 일종의 이렇게 박정희 60년대의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라는 건 하나의 전체를 형성하는 이념이었는데, 이 전체성의 이념 안에 어떤 균열들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던 불화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이렇게 노동자나 농민 등 개인의 희생, 저임금과 저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경쟁력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 개인들의 희생을, 민중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경제 성장이었던 셈인데, 그 희생의 지속이 더는 감내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이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이념의 벽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전태일의 분신은 이제 징후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경제 성장 이념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그것은 이후 나타날 중요한 사태의 불길한 전조였음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 그늘에서 발생하는 작은 항의들이 시작되면서 근대화의 단일성과 전체성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독재정치에 대한 항의와 저항이 근대화의 그늘에서 일종의 흔히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독보섯처럼 이제 퍼져가기 시작하고, 김대중처럼 통치자의 지위를 위협하는 강력한 경쟁자가 출현하게 됨에 따라 박정희는 이제 다시 한국전쟁을 통해서 극단화된 형태로 기억되는 이념적 전쟁을 이용해서 그 동요와 경쟁을 억압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등의 외생적 이념화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상대방을 갈등을 억압하는 그런 전략적 전환을 이제 감행한 셈이지요. 이로써 다시 모든 갈등이 과잉 이념화되고 이념적 적대의 거대한 폭력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제 이러면서 억압된 불화라고 하는 불화는 억압되지만 억압된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프로이트식으로 말하면 억압된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결국 이렇게 억압된 불화는 지연된 시간 속에서 치환된 갈등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사실 이제 박정희의 사망은 이념적 적대의 폭력으로도 끝내 제거할 수 없었던 이런 불화의 복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이후에 80년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또다시 약간 다른 양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 80년대는 불화가 해소될 수 없는 대립, 적대의 형태로 드러나는 분열의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1980년 광주 사태가 그것인데, 이 광주 사태는 근대화와 경제 성장이라는 이념을 통해 구성된 국민이라는 전체를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강력한 분열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이 국민들을 소집해서 소집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군대가 자국의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치명적 폭력을 가했다라는 점에서, 그런데 이는 이념적 전쟁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던 전체로서의 이념이 더는 존속할 수 없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경제성장의 이념조차 더 이상 통합적 이념이 되기 어려워진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봉합할 수 없는 폭과 깊이를 갖고 있는 분열에 대해서는 강력한 물리적 폭력 말고는 방법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물리적 폭력의 이유를 대기 위해서 오래된 이념적 전쟁의 방법이 동원되었지만 이미 일방성이 명백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념은 폭력의 알리바이를 대려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확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큰 효과를 갖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분열이 이제 이렇게 이념을 초과하고 투쟁이 된 갈등이 이념적 전쟁의 장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와 반대편에서 광주 사태로 인해서 정권의 극단적 폭력을 보았던 정치적 반대자들은 정권의 전복과 대체를 가능하게 해줄 강력한 조직화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해줄 이념을 향한 지하의 행진이 이제 시작되지요. 목적과 이념 없는 저항에 대한 비판이 사회운동 전체를 목적의식적 운동으로 이념적 운동으로 밀고 갑니다. 외생적인 이념적 전쟁의 구대로 인해서 스스로 레이블링으로부터 이 공산주의자라는 이런 레이블링 딱지를 이렇게 모면하려고 애쓰던 사회주의 이념게 이제 사회주의 이념이었는데 심지어 주체 사상까지도 일부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혁명적 전복을 꿈꾸는 지하 운동이 서서히 사회 전 영역으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이념적 전쟁의 강력한 이항적 절단 기계를 돌파한 분열이 이젠 역으로 이념을 통해서 스스로를 조직하면서 자립성을 획득하기 시작한 셈입니다. 사회운동의 이념화가 시작된 거죠. 그러나 이 이념화는 갈등을 억압하기 위해서 반대자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배자에 들씌워진 외생적 이념화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갈등 내지 분열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 분열을 전복의 힘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항 세력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이고 내생적인 이념화였다는 점에서 또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러면서 이제 이전에 이 일방적이던 이념 전쟁과는 다른 새로운 이념적 대결의 양상이 이제 확대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과잉 이념화에 의한 갈등의 허구적 이념화가 모든 갈등의 실질적 이념화에게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이 총을 든 거대 이념과 자기 발로 선 거대 이념이 다시 충돌하는 그 새로운 이념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불화와 갈등의 실질적 이념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회운동의 이러한 내생적 이념화는 입장이나 방향에 따라서 상이한 이념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잘 알려진 대로 이른바 NL, PD, ND라고 하는 사회운동 내부에서의 상이한 이념들로 분화되게 됩니다. 결국 사회운동 내부에도 새로운 이념적 갈등의 구도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아마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87년, 한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분기점이 87년이겠지만, 87년은 이렇게 흔히 생각하면 이런 이념적 대결장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꼭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가령 이렇게 이 6.29 선언은 이 정부가 이제 그런 저항 세력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항복한 항복 선언이었지만, 그건 동시에 전두환 정권의 전략적 후퇴를 위한 전술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 후퇴를 통해서 자신들의 전면적 와해를 저지하고 집권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선택한 것이었죠. 그렇게 모든 갈등을 외생적으로 이념화하던 방법은 더 이상 쓰기 어려워졌지만, 그건 사실 써봐야 별로 먹히지 않던 이전 상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이 시기 이후에 달라진 면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서 비가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던 대립이 합법적 공간으로 이렇게 표면화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념적 구도에서 결정적인 사건은 오히려 90년, 91년 사이에 진행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효과를 거의 상실한 낡은 반공주의 이념을 밀고 들어가면서 진행되던 사회주의로의 내생적 이념화가 사회주의를 이념으로 내건 체제가 붕괴해버리는 사태 앞에서 갈 곳을 잃게 되었고, 그 이념의 힘을 통해서 지하운동의 무게를 견디어내던 이들은 발딛고 서 있을 집안이 무너지는 곤혹스러운 사태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외생적으로 부여되는 적대적 이념이 힘을 잃고 내생적으로 정립한 긍정적 이념도 힘을 잃은 상황에서, 그렇다고 사라질 리 없는 사회적 불화와 갈등은 이제 이념 없이 드러나고 이념 없이 출구를 찾아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붕괴 이후 이념의 구속성은 그래도 이제 관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힘은 시간이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조건에서 발생한 불화와 갈등이 그것을 수렴하도록 모아주던 틀이 사라짐에 따라 각이한 방향으로 발산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념을 벗어난 이념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내생적 이념 안으로 수렴되던 이런 불화와 갈등이 거대 이념 없이 자기 발로 서서 독자적 운동을 펼치게 된 것은 대략 90년대 중반
김영삼 정부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가령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일제강점기까지 올라간 여성운동이 새로 이렇게 이 독자적 전선을 펼치게 된 것은 한국여성단체 연합이 만들어진 1987년인데 여기서 이후에 이제 남녀 평등의 문제를 현실적인 이슈로 제기하면서 여성들의 고유 요구를 전 사회적으로 현행화했던 것은 가령 남성 군 가산점 제도 폐지 운동을 하던 90년대 중후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도 거슬러 가면 공해추방운동연합이 만들어진 88년부터 이렇게 고유한 이슈를 제기하기 시작했지만 93년에 들어와서 8개 지역 조직이 참가한 전국적 운동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환경 문제는 독자적인 주제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93년에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2003년 이렇게 명동성당에서 노동허가제 등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1년 이상 진행될 장기간 농성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노동자들 안에서의 새로운 이슈가 이제 독자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화도 이제 이념을 넘어선 발산의 선을 그리며 분열이라 해도 좋을 만큼 그 갈등이 심화된 경우가 되겠는데요. 90년대 중반경에 한국에 상륙한 신자유주의는 이전의 근대화론처럼 경제학적 형식으로 인해 이념의 색을 지운 또 하나의 이념이었는데, 이 이념의 영향 아래 김영삼 정부는 노동시장을 유연한 조치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는 97년 이후, 97년에 이른바 IMF 위기 이후에 들어선 김대중 정부는 이걸 막기 위해서 돈줄을 쥔 IMF의 권고에 따라서 비정규직 도입을 전면화하게 됩니다. 노동운동에 저항이 있었지만 사실 이렇게 저항은 저항이 큰 소용이 별로 없었고, 오히려 2000년에 시작된 한국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민주노조에 속한 대표적인 노조였던 한국통신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오랜 기간의 파업에 대해서 철저한 외면하고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분열이 대립 직전으로까지 어느새 진전되었음을 보여준 징후적 사건이었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90년대 중반 이후 지배자들의 입장에서도 다른 맥락이지만 어쩌면 유사성을 갖는 이념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경제학적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레이건이나 영국의 세처 정부 이후 이렇게 출현한 것이니까 80년대 이후 나타난 것이라고 하겠지만, 이게 한국에서 현실적 힘을 획득한 것은 이렇게 9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97년 들어오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침투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이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이렇게 그냥 시장에 맡기라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정헌 명령 하에서 모든 규제 철폐, 모두가 다 국가 모두가 각자가 책임지는 이런 종류의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을 함축하는 이념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새로이 지배적인 이념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근데 이와 달리 또 반대로 과거의 새로운 과거의 이렇게 이념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성향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아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뉴라이트라고 자신을 지칭했던, 사회주의 붕괴를 거치면서 이전의 이념을 뒤집어서 새로운 깃발을 만들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여주는 태도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98년 시대정신이라는 잡지를 만들면서 모여든 이들이 시작이라고들 하는데, 2004년 이후 자유주의 연대라는 걸 만들면서 조직적인 대회를 짰던 셈이고, 이명박 정부 이후 정계에 진출할 기회를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근대화론하고 반공주의가 결합된 것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박정희 이전으로까지 이렇게 되돌아간 이런 것이었다라고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사실 이렇게 보수적이라기보다는 반동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상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이제 이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걸 하나로 묶어주는 수렴적인 이념 같은 게, 거대 이념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이제 불화를 하나로 이렇게 모아들이는 그런 지배적 성성이 사라진 조건에서 이제 이념들은 각계약진하면서 발산하는 시대가 시작된 셈이라고 하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모아주는 이 의견의 수렴의 지점들을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있는데 아마 그게 여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른바. 그래서 이렇게 이 독재 정권 지배하는 권력에 충실한 종이었던 언론이 급속히 권력을 강화해가면서 밤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얻게 된 것은 이것 때문에 이런 여론이라고 하는 게 이전의 이념을 대신해서 수렴의 지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행사하는 권력을 지나치게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남용함에 따라서 반발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러한 반발이 조직될 수 있는 새로운 통신 조건, 통신망들이 형성이 되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사실은 이제 또 다른 양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에 시작돼서 급속하게 확대는 안티조선 운동은 이 정치 권력이나 운동의 이념들에 대해서 권력이 갖는 언론사가 갖는 힘을 상대화하면서 여론을 양분하는 새로운 장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이후 이제 이 여론을 가지고 싸우는 장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지요. 이 팽팽하게 대치하던 관계에서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지 어디에 미래가 있는지를 보여준 것은 2002년 노사모를 필두로 한 인터넷 대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2년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존재하는 흐름으로서의 대중이 노무현, 월드컵, 효순, 미선이라는 장갑 잘 깔려주는 여중생이죠. 이 사람 이런 초점을 통해서 그때마다 강력하게 중심화되면서 수렴적 힘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 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나중에 촛불 집회라고 하는 한국의 새로운 대중의 전통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촛불 집회 대중은 많은 경우 정부와 대결하고 대립하는 방식으로 형성되기에 하나의 전체가 아니었지만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힘을 행사할 때마다 국민이라는 이름을 내걸게 되면서 오히려 정부 이상으로 새로운 전체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이는 특히 이제 이렇게 100만 대중으로 표상되는 대규모 대중이 전국적 시위를 동시에 개최하는 것을 통해서 직접적 가시성을 이렇게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내 이제 이 대통령이었던 인물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죠. 근데 이런 점에서 이런 이 대중의 흐름과 이 대중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그런 새로운 대중의 여론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그 자체는 이렇게 그때그때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특정한 내용을 갖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종류의 이 입장이나 이해 혹은 이렇게 이념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그런 종류의 이념, 그런 점에서 내용 없는 텅 빈 형식인 이념, 그렇게 어떤 내용도 담을 수 있는 이념, 수많은 이념들의 이념으로 이렇게 출연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렇게 됨에 따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심지어 조선일보마저 한때 전체 속에 이렇게 가담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된 이후에 이 한국전쟁과 박정희 이후의 근대화 경험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이념적 진을 자명하게 받아들였던 이런 사람들, 한 세대 주류가 됐던 사람들이 사실 한 대통령의 축출을 자신이 속해있던 전체의 몰락으로 체험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태극기를 들고 모여들기 시작한 노인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이들의 정서는 자신들의 시제가 이제 완전히 끝난 건 아닌가 하는 불안과 두려움에 물들어 있었고, 이후 기계적으로 증폭된 목소리에 배인 분노는 자신들이 서 있던 자리가 사라진 데 대한 분노였고, 고집스레 외쳐대는 구호는 설 자리가 없이 소멸해가는 운명에 대한 항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이들을 축으로 해가지고서 이들이 보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보수 유튜버들, 그리고 이것들을 증폭시켜서 중화시켜서 이렇게 일반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는 보수 언론, 그리고 이것들을 정치 이슈화하는 보수 정당들의 일종의 동맹, 삼각동맹이 그들을 둘러싸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새로운 이념적 갈등의 또 하나의 수렴의 지대를 형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물고 물리면서 순환적으로 증폭되던 이 세 마리 맹수들의 게임이라고 하는 건 이제 2020년 선거에서 유례없는 패배로 이제 막을 내렸다라고 보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사라질 일은 없겠지만, 일단 적어도 이렇게 보수 언론들, 주류 언론들의 경우에는 이게 이대로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눈치 빠른 올빼미들의 역할을 한 올빼미가 된 셈인데, 이들이 날개를 편 지금 태극기를 든 노인들은 집단적 고독은 이제 더욱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념적 갈등을 이렇게 걱정하는 시선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이렇게 서로 얘기를 섞어볼 여지도 없는 이 태극기와 촛불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분란과 대립일 텐데요. 근데 이제 이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 미래가 여기서 이제 태극기로 상징된 태극기와 보수 세력들은 이제 미래는 없다고 해도 현재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구도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보다 더 심각하게 제가 느끼는 것은 이들이 이제 부추기며 증폭시킨 것이기도 하지만 단지 것만은 아닌 젊은 세대 속에 퍼져가고 있는 어떤 다운표 쳐야 되겠지만 이념인 것 같습니다. 가령 최근 인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한 것에 대해서 취준생들이 보여주는 것이 그거고, 조국 사태 때 이제 입시에 목숨을 걸었던 적인 학생이 조국 딸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준 태도들, 혹은 이제 페미니즘에서 젊은 남성들이 갖고 있는 반감이나 거슬러 올라가면 군 가산점 때까지 반감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런 걸 테고, 최근 트랜스젠더 입학자를 쫓아낸 한 여자대학 학생들의 반응이나 워마드 같은 이른바 여학령 페미니스트들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퍼붓는 비난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이기도 한데, 이들이 공히 얘기하는 개념은 이제 기회의 공정성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경쟁 조건의 공정성을 뜻하는 이 말은 원래 공정성이라는 개념과 같은 단어 때는 정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어느새 상이한 이해나 이념들에 대한 규제 원리로서 이념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그래서 아빠 찬스 혹은 이로부터 유추해서 표현되는 표현하면 이제 비정규직 찬스, 성별 찬스 등 자신들이 갖지 않은 모든 것을 특권이라고 안주해서 공정성에 반하는 것으로 비판하는 여론이 그것인데, 그래서 이 비판은 극히 도덕주의적 형태를 취합니다. 남들에게 없는 찬스를 쓰는 것은 비도덕적이라는 비난. 근데 이런 도덕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도덕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도덕적으로 깨끗해 보이는 인사들에서는 니들이 그래봐야 까놓고 보면 우리보다 나을 것 없는 위선자들이지라는 이런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 비도덕적이야 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비도덕성과 비슷해질 때까지 이렇게 신상을 털고 과장된 비난을 퍼붓는 그런 보수 언론들의 반도덕주의적 도덕주의하고 이렇게 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이 진보의 힘은 도덕적 위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건 어이없는 정의인데, 왜냐하면 이 진보의 힘은 도덕주의가 아니기 때문인데, 이런 종류의 믿음을 통해서 대개는 이제 기득권을 버리라는 요구를 통해 사회운동에 접근하게 되었던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에게도 빠른 호소력을 갖게 된 것 같고, 이게 이제 이렇게 조국 사태에 의해서 정의연 그리고 윤미향에 대한 보수 언론과 보수당의 비판 등등 이후에 이렇게 새로이 사람들이 분할되는 그런 새로운 이후의 대립의 장 같은 것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조건이라고, 사실 경쟁 조건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가장 불공정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야기되는 찬스라고 하는 것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밖에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시험 조건의 공정성, 시험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자신이 경험한 공정성을 이렇게 이념화한 것이라고 이제 보이기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무조건적 공정성을 요구하는 이런 것이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조건적인 공정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이 모든 갈등이나 불화라고 하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불화에서 피어난 것이고, 불화로 인해서 발생한 고통, 이런 것들이 표현된 것이어서 이런 갈등이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사실 그것은 이렇게 이 불화를 가리고 그 밑에 있는 고통을 억압하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신체의 고통은 신체에 발생한 어떤 문제의 표현인 것처럼 그저 진통의 방식으로 고통을 제거하는 것은 신체의 병을 깊게 하지요. 반대로 신체 상태를 진단하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고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무아와 더불어서 이렇게 고통이 삼법인이나 아니면 이 사성제 같은 최고의 지혜 중 하나가 되고 지혜로운 삶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불화나 갈등은 이렇게 그것의 존재 이유를 부정할 때 가장 심각해진다고 생각이 들고, 불화와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어떤 갈등에서는 언제나 불화를 이제 보려고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불화가 있고 이 불만이 있을 때는 그것을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줘야 될 것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우회를 통해서든 되돌아옵니다. 듣지 않을 수 없는 큰 목소리가 되어서 되돌아옵니다. 뭐 이런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세월호 사건이었을 텐데요.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대한 목소리가 돼서 그냥 그 이 몇 년 동안을 계속 집요하게 그 들어주었어야 될 사람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가령 이제 그 이렇게 아난이란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 아난이란 인물에 대해서 다문이라고 하는 덕의 이 능력 내지는 공덕을 얘기를 할 때, 이 다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듣는다라는 뜻도 있지만 잘 들어주고 잘 들어준다, 귀가 열려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 사람의 특성이 아니고 귀 기울여야 될 것이 넘치는 조건에서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덕목이기도 하고, 좋은 삶을 위해서 중요한 이런 갈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그 정말 갈등에 귀 기울여야 될 것을 요구하는 그런 귀 기울이는 그 좋은 삶의 윤리학으로서 이렇게 재해석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금의 불화와 갈등은 다양한 매체들의, 예전에는 그래서 이렇게 진실의 보도를 의무로 믿던 매체들마저도 일방적인 해석과 지나친 과장의 가짜뉴스같이 덧붙여 말하기 때문에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곤란한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은 얘기가 옳은지를 따져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실들을 찾아보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고 무엇이 옳은지를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들은 것과 본 것, 들은 얘기가 따져본 것을 대조하고 비교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무엇이 저렇게 말하도록 하는지를 올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해진 것들을 그것이 기대고 있는 연기적 조건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마도 이제 정견, 바르게 보고 정사유, 바르게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에 포함된 것일 텐데, 뭐 이것은 수행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 삶이 수행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사실은 삶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고, 지금처럼 가짜와 진짜가 막 섞여 있고 이 불화를 증폭시키는 것과 드러나서 다행인 그런 갈등이 섞여 있는 시대에 그 진실과 좋은 삶을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공덕, 이 덕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실천의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이 드러내고 싶은 불화를 말하는 것인데, 하지만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는가입니다. 모든 익숙한 것은 우리 감각과 인식 속으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매일 보고 있는 것은 보고 있어도 잊어버리게 되고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갈등을 보이게 하고 남들이 들어주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하려면은 익숙한 통념이나 손쉬운 공감에 기대서 목소리를 이렇게 높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익숙함을 깨면서 문제나 갈등을 보는 통념적인 틀을 벗어나서 말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생이 곧 부처고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고 하지만, 또한 일상의 삶이 바로 극락이라고 하지만, 중생의 번뇌와 일상에 익숙해진 감각이나 사유는 중생 속의 부처를 보지 못하고 번뇌 속의 깨달음을, 일상 속의 극락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평상심과 무의의 도를 추구했던 선사들이 파격적인 언행을 사용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불화나 갈등 또한 그것을 다루는 적잖개념들이 있고 이념들이 있지만, 그것이 익숙한 것이란 오히려 말해도 들리지 않기가 쉽습니다. 볼륨을 올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선사들이 사용했던 것처럼 그 뜻밖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그 파격적인 언행, 뭐 이런 파격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 혹은 흔하지 않은 어떤 것으로 바꿔서 치환하는 능력,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렇게 날카롭고 감정이 실린 말들, 어떻게와 관련된 것인데, 어떻게 말할 것인가와, 이 날카롭고 감정이 실린 말들이나 무겁고 엄숙한 말들, 심각하게 실책하는 말들은 방어 기제를 발동시킵니다. 상대방에게. 굳이 나를 겨냥한 비난이 아닌 경우에도 그 날카롭고 힘든 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아라는 방어 기제가 이제 가동되죠. 비난에 대해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런 문제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에 이유를 달고 정당화하게 합니다. 오히려. 터져나온 불만이나 불화를 담아내기보다는 쳐내게 만들고, 반면 무거운 얘기도 가볍게 하고, 심각한 얘기도 웃으면서 하고, 감정적인 문제도 감정 없이 쿨하게 하면 듣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파격의 언행을 구사할 때 선사들이 보여준 놀라운 유머 감각, 그래서 누구는 우주적 스케일의 유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래서 불화나 갈등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 및 집단적 자아라는 방어 기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하려는 말은 전달될 것이고 보여주려는 것은 보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덧붙일 것은 이때 유머 감각이란 농담으로 남들 웃기는 재주가 아니라 남들 얘기에 즐겁게 웃을 수 있는 능력이고, 진지함을 가벼움의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이란 사실입니다.
이는 자신이 속한 상황에 매몰되어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상황에서 거리를 둘 수 있을 때, 그 상황에 처한 자신을 웃으며 볼 수 있을 때, 그 상황에서 정말 자신이 들어할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을 보며 웃을 수 있을 때 자신에게 밀고 들어오는 얘기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불화와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아주 중요한 미덕이 바로 유머 감각이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웃으며 말할 수 있고 웃으며 들을 수 있는 능력, 웃으며 말하게 하고 웃으며 듣게 하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래된 전통의 불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중요한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제 앞에서부터 다른 사회학적 비판 글과 좀 다르다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 전 마지막에 그래서 오늘의 이 한국의 이념적 갈등을 어찌할 것인가라고 하는 대목을 다시 한번 주목하려고 합니다. 소위 이념 갈등과 불화는 여러 가지 이유와 맥락으로 인간 사이에 언제나 있어 왔다는 어느 부분의 말씀에 저도 깊이 동의합니다. 근데 특히 요즘에 마치 예전에 전혀 없던 일이 처음으로 생긴 것처럼 이 갈등과 불화와 불편에 대해서 억측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눈에 띄게 많아졌고요. 심지어는 적대적으로 남 탓을 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좀 많아졌다 하는 점에서 그런 분석에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라고 하는 데서 이제 우리 이진경 선생님 말씀처럼 갈등이 무조건 사라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불화가 보이지 않으면 갈등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럴 때에 인간 사회에서 필연적인 불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그 밑에 있는 고통을 억압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얼핏 들으면 평범해서 놓칠 것 같은 이 말씀에 제가 깊이 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령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나 무아와 같은 그런 심오한 개념,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심오한 개념과 더불어 고통이 우리에게 최고로 지혜로운 삶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니라 불자들은 이것을 이미 개념적으로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번뇌가 깨달음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괴로움을 아는 중생이고, 그런데 열반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런 게 불교의 논리잖아요. 기본 논리. 근데 그게 불교 요소가 아니라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고통으로부터 지혜로운 삶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도 오늘 발표해 주신 교수님께 매우 공감이 되는데, 교수님 표현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마치 부처님 제자 안한처럼 많이 듣고 널리 듣고 잘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사회학 비평하는 글에서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걸 제가 잘 접해보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이 다양하게 이념화된 말의 소음이 심한 사회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마치 선사들처럼 파격적으로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법을 배운다면 라고 하는 제안을 하셨어요. 사실은 오늘의 발제가 그냥 준비되신 게 아니라 깊은 내공을 가지고 있는, 겉으로 보면 매우 평범할 것 같은 그런 발표였지만 자세히 아주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발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